자, 우리 25년도 6월달 전국 모의고사 형사법. 자, 여러분들, 우리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여러분들 총평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25년도 8월 2차 시험 해가지고 지금 딱 중간 반환, 이 반환점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지금쯤 여러분들, 내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 해서 여러분들 중간평가를 꼭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실시했던 모의고사, 아마 저희 요 강의 시험을 실강으로 여러분들 우리 시험을 실시하고 강의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멀리서 인강 듣는 친구들은 인강으로 시험 보고 요 강의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여러분들 시험 안 봤다 그러면 시험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양질의 문제, 그 다음에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일단 모의고사 출제했으니까 일단 시험을 꼭 봐서 내가 지금쯤 어느 정도 내 위치가 되고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나, 그 다음에 우리 1차 시험 끝나고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보완할 점이 있는지,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 꼭 체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 학원에서 보는 전국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뭐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 총평, 올해 아마 시험이 25년도 시험이 채용 시험의 출제가 좀 변화가 됐죠. 그래서 출제 기간 자체가 기존의 경찰청에서 중앙경찰학교로 출제 기간이 조금 바뀌면서 올해 1차 시험 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섣불리 판단하기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 각 과목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양질의 문제로 구성됐고, 그다음 적절한 난이도 변별력. 그동안에 뭐 작년 2차 같은 경우에 경찰학 상당히 뭐 어렵게 막 출제가 되고, 너무 뭐 출제 범위 벗어나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애를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출제 범위가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중앙경찰학교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아마 이 기조가 올해 2차 시험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상당히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문제를 좀 출제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뭐 문제를 위한 제, 정말 뭐 지엽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일단 거의 배제를 했고, 실제 시험하고 가장 유사한 문제를 좀 출제했고, 전체적인 여러분들 좀 문제 패턴을 보면, 우리 경찰 채용 시험에서 형사법, 즉 형법 파트하고 그 다음에 수사 증거 파트가 있는데, 1번부터 기본적으로 한 27번까지 형법 파트, 그 다음에 28번부터 39번까지는 형사소송법, 즉 수사 증거 파트고, 맨 마지막에 40번에는 종합형 사례 문제가 좀 출제되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맨 뒤에 40번에 종합형 사례 문제 이거 하나 출제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박스 문제, 우리 박스 문제가 보통 한 7에서 한 8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박스 문제도 한 7개 정도 출제했습니다. 출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법편에서 학설 부분 적절하게 좀 배합해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또 최근에 나왔던 최신 기출문제 이렇게 적절하게 좀 잘 버무려서 출제를 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일단 양질의 문제로 출제했다, 좋은 문제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선생님 중요한 게, 제가 이번 시험 봤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나오면 잘한 겁니까? 뭐 학생들이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남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험이다 그러면 남학생 기준 한 85점 전후 나왔다 그러면 뭐 괜찮게 잘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각 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인원 자체를 뭐 적게 뽑는 세종청이든지 뭐 대구청 혹은 자 대전청이나 광주 이런 데는 커트라인이 조금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인원 자체가 좀 많이 뽑는다 뭐 서울청이나 경기남부청 이런 데는 여러분 커트라인이 좀 낮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85점 전후 나왔다. 그래서 인원을 좀 적게 뽑는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청이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 조금 더 올라가면 될 것 같고, 인원을 좀 많이 뽑는다 뭐 서울청이나 경기 남부청이다 그런 데는 한두 개 정도 조금 마이너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뽑는 청이다 그러면 한 80점에서 한 85점 정도 나오면 선방했다. 그 다음에 인원 적게 뽑는 청이다 한 85에서 87.5, 물론 이제 그 이상 나오면 더 좋겠지만 한 그 정도 나오면 일단 괜찮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경찰청에서 여러분들 이 커트라인 공개를 했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보다 커트라인이 훨씬 높았다. 그래서 일단 100문제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여학생들 같은 경우 남학생보다 8점에서 즉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90점 넘어야 되고, 한 92.5, 즉 틀린 개수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있다 그럼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험과 관련해서 여학생인데 선생님 제가요 87.5 맞았어요, 85점 맞았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 조금 더 분발하십시오. 자, 일단은 80점대 나왔다 그러면 요거 좀 분발하셔야 되는 거고, 90점 좀 넘었다 그러면 오케이, 지금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평 난이도를 보면
그냥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뭐 어려운 킬러 문제 그런 문제 일단 출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득점 방정 문제 중간에 뭐 몇 개 있긴 하는데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자,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1차 시험하고 난이도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수월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우리 구체적인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 1번. 자, 우리 재용법정지. 보기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정답 4번. 정답은 뭐 난이도 자체는 여러분들 그냥 지문을 평이합니다. 자, 4번. 요것도 뭐 많이 다뤘던 지문이고 1번, 3번, 4번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1번하고 2번 요것 좀 볼게요. 1번.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258조 2 특수상해죄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자 상해 이해에 처벌하는 거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특수폭행치상죄 특수상해죄 비스무리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요 관련해서 우리 특수폭행치상죄는 특수상해죄 이해로 처벌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 늘상 머릿속에 기억하실게 여러분들 유추해석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특수폭행치상 특수상해 다르다 각해범위 유추해석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문이 2번 출제됐는데 2번은 여러분들 정답 그런데 전혀 지장 없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중요도 많이 떨어지는 지문인데 2번은 그냥 들러리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문제 가끔 풀 때 이거 상당히 좀 지엽적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근데 거기에 필 꽂혀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뭐 그렇게 애트리 팰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충분히 뭐 소구할 수 있거나 정답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지문 들러리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자체가 학생들에 따라서는 문제가 좀 어렵게 혹은 함정에 빠져서 틀릴 수가 있고, 자, 또 어찌 보면 소거법 형태로 푼다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한다 그러면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자, 1번에 부진정 부작위범 우리 대표적인 게 존속 사례가 있죠. 그 다음에 업무상 땡땡죄 존속 사례가 있는데 업무상 땡땡죄에서 좀 조심하실 게 업무상 여러분들 과실작물취득죄가 있죠. 업무상 과실작물취득죄는 단순 과실작물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부진정이 아니죠. 부진정 신범이 아닌데 자 이번에는 그걸 출제하지 않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출제했네. 자, 공무상 비밀누설죄, 우리 비밀누설죄가 있단 말이에요. 공무상 비밀누설죄, 비밀누설죄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야, 이거 부진정 아니야라고 하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죄. 여러분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자, 단순 비밀누설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단순 비밀누설죄는 따라서 업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가중 규정이 아닙니다. 요거는 뭐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냥 쌤이 한번 여러분들 함정에 빠져보라고 만든 겁니다. 약간은 자 쌤이 만든 창작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얘는 가중 범죄가 아니다. 요런 거 가끔 여러분 장난치죠. 외형상 업무상 땡땡 혹은 공무상 땡땡 이런 거니까 가중 범죄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외형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우리 밑에다 하나 더 적어 놓을까요? 공무상 비밀누설죄 가중범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이것도 마찬가지 가중범죄 아니다. 같이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자, 우리 고의의 인식대상도 여러분들 가끔 나오죠. 그 다음에 최근에 승진시험도 한번 출제됐고 고의의 인식대상, 고의의 인식대상은 우리 객관적 구성요건이다. 즉 법에 규정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 일반 물건 방화죄. 우리 일반 물건 방화죄는 구체적 위헌범이죠. 우리 구체적 위헌범에서 우리 공공의 위헌 발생 문구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고 오른쪽에 공공의 위헌 발생 고의의 내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맞고 뭐 3번, 4번 요거는 뭐 잡아내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우리 두 번째 공무상 비밀누설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부작위범 자체 여기는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4번 착오 문제 학설이죠.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학설이 중간중간 좀 출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학설 문제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한 3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설에서 사례 문제 하나 정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억 보시면 갑이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A를 강도범으로 인하여 방위의 의사로 R형이 든 가방을 쳐서 A에게 전치 3주의 상해 입었나? 자 이건 전형적으로 보니까 오상방이죠. 이법성 조약사에 존재한 차고 우리 위전차기다 그러면 학설 5개가 있죠. 우리 위전차, 우리 엄격고의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 유추적용설, 법역과제 한적 책임설인데 자 우리 오상방이 위전차기다 그럼 정말 튀는 놈, 따로 간 놈이 하나 있죠.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은 얘는 고의범 또는 무죄 둘 중에 하나를 빼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과실범을 빼지 않고 나머지 학설 있죠. 나머지 학설 4개는 자 얘는 과실이 있다 그럼 그때 과실범을 뺀다. 그래서 요 사안에서
자, 세 번째 엄격 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죄 고의범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엄격 고의설 얘는 과실치상으로 뺄 수 있어도 고의범은 뺄 수가 없습니다. 엄격 책임설이 고의범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이건 뭐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자, 의사갑이 고질적인 만성질환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봤자 유서와 안락사 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에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한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A 촉탁이 없었다? 자, 요거 어떻게 뺄 거냐라고 하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전형적인 우리 구속요건 착오 사례입니다. 자, 구속요건 착오 사례 내가 생각은 자 일단은 생각 관련해서 가벼운 범죄인데 실제는 무거운 범죄인데 뭘로 처벌할 거냐.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나 원수인 줄 알고 얘 죽여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장모였다. 생각은 가벼운 단순살인죄. 근데 실제는 존속살이었다. 이때는 뭘로 뺄 거냐. 우리 형사법원 행위자한테 유리해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유리한 범죄, 가벼운 범죄로 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얘가 촉탁 있는 줄 알고 자 일단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촉탁살인죄 또는 승낙살인죄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촉탁이나 승낙이 없었네. 즉 실제로는 무거운 단순살인죄가 됐었다. 그럼 뭘로 뺄 거냐? 생각은 가벼운 촉탁 승낙살인죄. 근데 실제 알고 봤더니 무거웠다. 그럼 당연히 형사법 행위자한테 유리해 가니까 가벼운 걸로 뺀다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구속요건 착오. 즉 15조 1항에 의해서 우리 자 가벼운 범죄 촉탁 승낙살인죄가 됩니다. 따라서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을은 뭐 구속요건 착오. 요거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형법상 여러분들 착오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죠. 착오, 기본이 되는 착오, 구속요건 착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명문의 규정, 이 법률의 착오는 학살 부분이 출제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성격 가지고 있는 게 오상방해, 즉 위법성 조약서의 전자 착오. 그래서 일단 착오는 여러분들 양대충 구속요건 착오, 그 다음에 자 법률의 착오, 요렇게 명문에 규정돼 있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우리 오상방해, 구속요건 착오.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분들 꼭 챙겨봐야 하는 학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 구속요건 착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오상방해 위법성 조약서의 전제한 착오, 그 다음 우리 10조 3항 있죠. 원자행위, 원인에서 자료행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자기반 파트에서 보증인과 보증인 지위관계,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특혜이급. 그 다음에 우연방해 사례, 요거까지.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꼭 여러분 마스터해야 되는 진짜 꼭 출제되는 필수 여러분들 학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인과관계 나오는데, 인과관계에서 우리 보기 이번에 지문 하나 나왔죠. 지문. 우리 인과관계도 최근에 좀 여러분들 각종 기초에 좀 출제가 됩니다. 우리 인과관계 관련해서 학설, 그것도 좀 기억하시는데, 인과관계는 학설이 많이 있긴 하는데 인과관계에서 딱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설, 그 다음에 다설인 합법시적 조건설,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입장인 상당 인과관계설. 그래서 요 3개 학설도 좀 중요하니까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기억하시고, 자, 먼저 5번에 2번 좀 볼까요? 상당 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자, 상당 인과관계설은 판례가 취하죠. 사실적 측면과 기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요. 상당성, 우리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그러면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상당성 우리 판례 뭘로 봤냐 그러면 개연성으로 봤습니다. 개연성. 우리 개연성은 가능성보다 높고 그다음 확실성보다 좀 낮은 게 개연성이라는데, 개연성. 자, 이 학설에 대한 비판은 뭐냐 그러면 개연성, 상당성, 야, 개념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않아? 모호하지 않아? 자, 그런 좀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도 볼까요? 자, 고의의 결과 거부에서 실행 행위와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어떤 행위가 있고 발생한 결과에서 인과관계가 없네? 그럼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 무조건 무죄가 되는 건 아니죠. 인과관계 없다. 그러면 그때 기소 책임 처벌할 수가 없고, 기소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럼 그때는 미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갖다 죽여버리겠다고 칼로 찔렀네. 근데 빗나갔네. 경상만 입었다. 자, 일단은 병원이 경찰이 비명소리 듣고 응급조치하고 그다음 119 불러가지고 후송하는데, 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서 가다가 덤프트럭에서 꽝 해서 현장에서 교통사고 즉사해버렸네? 그럼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지, 자, 제가 칼 찌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그럼 전 살인죄 기수로는 처벌은 못하지만 다만 이때는 뭐가 되냐? 살인죄 미수는 될 겁니다. 그래서 고의범이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 그때는 기수로 처벌할 수 없고 미수가 되고, 만약 과실범이다 그러면 과실범 미수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때는 무죄가 되죠. 이렇게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판례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뭐 내용 평이한 거니까 6번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7번 주관적 정당화의 소 여기 좀 볼까요?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설명 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주관적 정당화 요소.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우리 대표적인 게 우연방위가 있죠. 자, 우연방위도 마찬가지 자, 엄청나게 중요한 특의 A급 학설이고 우연방위 학설 3개가 있다. 첫 번째, 자, 일단은 무죄가 되는 위법성 조각설 또는 무죄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수범설. 세 번째, 절충설의 입장인 불능미수범설. 자, 일단 학설 3가지 있으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늦은 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던 갑은 계속 자신이 뒤따르던 울 때문에 짜증이 나자 갑자기 뒤로 와서서 우리에게 폭행의 고의로 구타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평소 원한 관계에 있는 갑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주머니에 칼을 숨기고 행인이 없는 좋은 길을 기다리며 뒤따르던 중이었고, 갑이 공격하던 그 순간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며 자, 갑을 찌르려고 하였다. 전형적인 여러분도 우연방위 사례죠. 자, 객관적 정당화 사항과 주관적 정당화에서 모두 충족될 때 이 법성이 조각되는 견해에 의하면, 자, 아까 학설 3가지 있었죠. 우리 우연방위다. 첫 번째 무죄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수범설, 세 번째 절충설이 우리 불능미수범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수범설은 주관적 요건하고 객관적 요건 다 갖춰야 그때 비로소 우리 여러분들 정당방위가 된다. 이 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건 다 갖춰야 그때 여러분들 정당방위가 되는데, 우연방위를 보니까 주관적 요건이 탈락됐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요건 탈락됐으니까 그때는 기수로 간다라고 해서, 자, 이때는 폭행죄로 처벌한다.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순수한 결과반 가치로,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위법성 조각설, 다시 말해서 무죄설이라고 했죠. 무죄설은 자, 뭐라고 하냐, 위법성 조각설에 의하면 또는 무죄설에 의하면, 물론 이렇게도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실 잘 출제 안 하죠. 왜? 이렇게 출제하면 거의 정답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순수한 결과반 가치론에 의하면 혹은 주관적 정당화에서 필요 없다, 불효설의 입장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 아, 그럼 얘는 무죄설이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순수한 결과반 가치로 의하면 이 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객관적 정당화 사항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불필요하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이 법성이 조각된다.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절충설인 불능미수범설. 불능미수범설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 사항이 존재함으로써 행위반 가치는 배제되냐? 우연방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행위반 가치가 있고 결과반 가치가 있는데, 행위반 가치, 반가치, 나쁜 걸 반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행위반 가치는 행위반 가치는 행위가 나쁘고 결과반 가치는 결과가 나쁘다. 그 우연방위는 뭐가 나쁜 거냐? 우연방위는 여러분들 밤늦은 시간에 저 뭐야? 자꾸 뒤에 그냥 쫓아오네. 구두 소리 나네. 열받으니까 그냥 발라버렸다. 열받으니까 발랐다. 그냥 내가 지나가는 행위를 갖다 열받으니까 발랐다. 그럼 바른 거 안 되죠. 바른 거.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나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네. 정당방위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럼 객관적인 상황은 갖췄는데 주관적인 요건. 자, 주관적인 요건을 못 갖췄다. 즉 마음이 나쁜 겁니다. 따라서 자, 결과반 가치는 탈락이 된대. 즉 결과가 나쁘진 않은데 행위반 가치, 즉 마음은 나쁘냐라고 하는데 행위반 가치 자체는 존재하죠. 그래서 행위반 가치는 자, 요 관련해서 존재하는데 결과반 가치가 배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장난 좀 바뀌었습니다. 자, 따라 두 번째 줄에 행위반 가치는 배제된다?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자,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의 기대 가능성. 뭐 박스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냥 뭐 평이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9번 문제도 뭐 여기 여러분들 우리 장애미수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서인데 여기도 뭐 문제 그냥 평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거고. 10번도 뭐 여기도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10번에 3번 알아볼까요? 합동절도는 범죄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의 협동관계에 이루어 절도의 실행을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하므로, 자, 네 번째 줄에 우리 합동범행 공동전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데 합동범행 공동전범 우리 판례 삐끼점 사건, 그래서 합동범행 공동전범을 인정하죠. 따라서 합동범행 공동전 성립할 수 없다. 요거는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1번 2번 3번 4번. 자, 11번도 뭐 문제 지문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볼까요? 12번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니을 12번. 자, 12번이 요거 제가 봤을 땐 난이도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많이 있는 건 아니죠. 일단 뭐 지문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많아서 일단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정말 여러분들 뭐 지엽적인 지문 여기에 이제 포진되는 거 아닙니다. 지문 자체가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일단은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미음 지문일 것 같다. 미음. 자, 요 지문에 대해서 헷갈려가지고 요 지문을 내가 잡아냈다 그러면 이 문제 맞추는 거고, 내가 요 지문을 못 잡아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여러분들 요 문제 당연히 뭐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기억,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은, 사문서 위조하여 그 위조된 사무소 행사한 경우에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무소 행사죄 성립하고 양죄는 무슨 관계가 되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우리 상상적 경합이 된다. 자, 요 경우에 이제 죄송합니다. 사무소 위조하고 위조 사무소 행사했다. 그럼 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요 경우는 내가 오늘 사무소 위조했다. 그럼 이걸 갖다 내일 행사했다. 그러면 이때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고 이거는 뭐 당연히 실체적 경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알려준 경우에, 자, 내가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 수능 시험 문제 관리하는 공무원이네. 돈 받고 알려줬다. 돈 받고 알려줬다? 그럼 공무원 비밀 누설이 되죠. 그 다음에 돈 받고 알려줬다. 자, 공무원이 돈 받고 했다. 그럼 수뢰후 부정처사가 됩니다. 부정처사가 알려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는 순간, 자, 이때 공무원 비밀 누설. 그 다음에 알려주는 순간 수뢰후 부정처사가 됩니다. 그럼 1타입이가 되니까 상경이 되고. 자, 니을은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미음 지문과 관련해서 미음 지문. 학생들이 요거 조금 낚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문제가 여러분들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요 지문, 요 형태로 주는데, 자, 일단은 요 판례는 어떤 판례냐? 그러면 우리 일명 건물주 사건이죠. 건물주 사건. 자, 우리 사실관계를 좀 볼까요? 건물 사건. 자, 일단은 건물과 관련해서 이 건물주이라는 사람이 건물 있네. 오피스텔 사무실 같은 거 건물 있는데 이걸 갖다 건물 관리인한테 뭐라고 했냐? 요 건물 관리요. 요거 할 때 세를 넣는데 세는 반드시 월세로 놓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은행에 넣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월세로 넣으세요. 월세 계약을 체결하라고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인 갑한테 월세로 위임했네. 자, 월세로 위임했는데 야, 요거 건물 관리인이 이거 월세 돈 받으면 돈이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세입자 사기쳐가지고 요즘 뭐 전세 사기 많이 치죠. 사기쳐가지고 내가 이거 한몫 땡겨가지고 그냥 톡해야 되겠다, 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가 세입자를 사기를 칩니다. 즉 세입자 병을 갖다가 사기쳐서 무슨 계약 체결하냐 그러면 전세 계약 체결합니다. 전세는 아무래도 돈이 좀 크고 월세는 돈이 좀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 계약 체결했네. 자, 그러면 무슨 죄가 성립할 거냐? 일단 뭐 잡아낼 텐데 첫 번째 우리 사기 쳤으니까 사기가 하나 성립하겠죠. 이건 뭐 사기죄가 하나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건물주가 뭐라고 했냐? 건물주가 월세하라고 했거든. 월세. 근데 여기에 월세하지 않고 건물죄, 다시 말해서 배신행위. 자, 일단 배임행위에서 전세계약 체결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이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업무상 배임죄인데 여기서 이제 업무상 배임이냐 단수 배임이냐? 뭐 그거는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사기죄 하나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임죄가 하나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죄가 두 개가 성립했네. 우리 죄 두 개 성립할 때 반드시 판단하는 게 우리 상경이냐 실경이냐 죄수 판단 해봐야 되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여러분들 통상적인 잣대 우리 행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얘가 관리인이 사기쳐가지고 세입자 사기쳐서 전세 사기쳤다. 세입자 사기쳐서 전세계약 체결했다. 원래 월세라고 했는데 사기쳤기 때문에 사기잖아.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전세계약 체결한 순간 이거는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이때는 배임죄가 되죠.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해서 내가 돈을 받았다. 제가 관리인이라고 했을 때 전세계약 체결해서 돈을 받았다. 그럼 이때 사기죄가 되고 자, 배임죄가 되기 때문에 행위는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만약 행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때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 이게 상상적 경합이다 그러면 시험 거의 안 나오겠죠. 우리 판례는 이걸 뭘로 봤냐 그러면 상경이 아니고 실체적 자, 경합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왜 실체적 경합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가 여러분들 행위 가지고 들이댄다 그럼 상경. 근데 이게 행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상경으로 나왔는데 이게 상경이 아니네. 그럼 그런 판례들은 대부분 뭘 가지고 들이대냐? 보호법익 가지고 들이대죠. 보호법익. 그래서 자, 일단은 사기죄에 대한 피해자, 사기죄의 보호법이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 병이 되죠. 전세 사기 쳤다. 자, 그 다음에 전세계약 체결했네. 그럼 배임죄에 대한 보호법이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이때 건물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에 대한 여러분들 자, 보호법이 하나. 그 다음에 자, 세입자에 대한 보호법익 하나. 그러면 보호법익이 다르죠. 보호법이 다르다. 그러면 이때 우리 판례는 뭘로 뺐냐? 실체적 경합으로 뺐습니다. 실체적 경합. 그래서 지문 자체가
자,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가 월세 계약 체결하라고 했는데 전세 계약 체결했다 사기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 그럼 이건 당연히 뭐 쉽게 잡아내겠죠. 그럼 난이도가 조금 내려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문을 요 지문 형태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요 사건이구나. 우리 건물주 사건이구나. 따라서 이때 실체적 경합이 된다. 들이대는 잣대는 보호 법칙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판례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게 또 판례가 하나 있죠. 어떤 판례가 있냐 그러면 신협 전무가 제가 신협 협동조합 전무가 일단은 신협 직원을 사기쳐가지고 제가 대출받았네. 그럼 사기쳐서 대출받았으니까 사기잖아. 그 다음에 신협 전무 임원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데 둘관계는 뭐가 될 거냐라는데 이때는 상경이 되죠. 그래서 그 판례하고 비교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는 요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음 때문에 요거 때문에 정답 고르는데 좀 애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난이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 뭐 중상까지라고 좀 평가하기 좀 그러네. 중상까지 평가하기 그렇고 한 중중상 뭐 하죠. 요 정도 된다. 자, 그다음에 우리 13번 집행유예 해 볼까요? 자, 집행유예 및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1,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 선고가 가능하나 집행유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집행유예 관련해서 여러분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금고 그다음에 얼마냐 그러면 벌금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이하. 요거는 조심하시고 선고에는 벌금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지문도 좀 볼까요? 4번. 자,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상 과실작물취득죄. 업무상 과실작물취득죄 여기다 키포인트 잡을 거예요. 자, 우리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로 자, 그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형법 63조 우리 집행유예 관련 실효사유다 그러면 고의범만 되고 과실범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 또는 과실치상 이런 경우다 그러면 사람 자고로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실수했다 그럼 그건 냅두고 자, 실수하지 않고 뭐 고의 일부러 했다 뭐 강간해 버렸네. 집행유예 기간을 성폭행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빽해서 교도소를 보내죠. 그래서 집행유예 실효사유는 고의범만 됩니다. 과실범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14번 우리 살인해제 관련해서 1번, 2번, 3번, 4번 여기는 뭐 지문 자체가 평이한 거니까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15번에 강간과 추행해제 자, 강간과 추행해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다 중요한 지문들 중심으로 구성했죠. 자, 여기 4번만 지문 잠깐 볼게요. 4번 업무상 위력 등한 추행에 의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조 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이 있는 사람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이 범위 있는 사람도 포함될 거냐라는데 채용 절차 면접 과정에서 제가 요거 수험생을 갖다가 강제추행했네. 그럼 요것도 될 거냐라고 하는데 그때도 포함을 시키죠. 이 판례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16번에 업무방해죄 1번, 2번, 3번, 4번 자, 업무방해죄 우리 여러분들 지금 보실게요. 1번 요거 하나만 볼까요? 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그 행위가 업무로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업무방해죄가 될 거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일명 이석기원 사건 또는 우리 전자투표 조작 사건, 요 사건이죠. 전자투표 조작 사건.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통상적으로 자, 얘 갑이란 놈이 여러분들 업무방해죄. 우리 속이는 위계한 업무방해죄라네. 갑이란 놈이 사람을 갖다 우리 속였다. 자, 위계한 업무방해죄. 그럼 이때는 당연히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이때는 뭐 당연히 죄가 되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죄가 될 텐데 중간에 여러분들 기계가 좀 개입하네. 그럼 이런 경우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갑이란 놈이 자, 일단은 속이는 위계가 있네. 속이는 위계가 있는데 누구를 속였냐 그러면 사람을 속이지 않고 기계를 속였단 말이에요. 중간에 기계가 개입합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요 관련해서 사람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속은 경우가 있고 속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사람이 개입했는데 첫 번째 기계를 속였는데 최종적으로 사람이 자, 우리 여러분들 속았다. 그럼 이때 업무방해죄,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매개체,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이 속은 거 맞죠.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로 간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거쳐서 간 거나 최종적으로 사람이 속았다 그러면 이때는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죄가 되는데 자, 이번에 보니까 사람이 속은 게 없네. 안 속았네.
중간에 여러분들 기계를 속였는데 최종적으로 사람이 안 속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즉 위계한 업무방해죄는 사람이 속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사람이 안 속았다. 그럼 이때는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되지가 않죠. 위계한 업무방해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여러분들 밑에 같은 경우에 우리 중간에 기계를 속였다. 우리 쪼개기 송금 있죠. 얘가 보니까 범죄로 보이스피싱 형태로 취득했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일단은 돈을 갖다 송금을 좀 해줘야 되는데 돈을 우리 두모 우두머리한테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한꺼번에 자, 이 보이스피싱 형태로 취득한 돈을 갖다 송금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송금하죠. 그래서 범죄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쪼개서 송금했는데 즉 기계를 속였단 말이야. 근데 최종적으로 속은 사람이 있냐? 은행 직원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 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속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아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우리 여러분들 쪼개기 송금 사건, 쪼개기 송금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위에는 우리 전자투표 조작했다라고 했을 때 정당의 이번에 경선 업무와 관련해서 야 이거 내가 1등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전자투표 조작시켜버립니다. 전자투표 조작시켰다. 그러면 기계를 속였죠? 기계를 속였는데 자 일단은 사람은 속은 게 없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당 경선 업무에서 1등을 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사람이 죄송합니다. 전자투표를 조작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정당의 경선 업무에서 1등 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1등 했다 그러면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 있죠. 경선관리 업무는 최종적으로 누가 하냐? 그럼 사람이 한단 말이야. 그럼 정당의 경선관리, 즉 선거관리하는 사람을 속였다. 그럼 이런 경우 뭐가 되냐? 그러면 속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 위에 같은 경우는 우리 전자투표 조작. 그래서 정당의 경선 업무 자 일단은 방해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그래서 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전자투표 조작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매개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종적으로 사람이 속았냐 안 속았냐? 사람이 속았다 그러면 위계한 업무방해죄. 사람이 안 속았다 그러면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번에 1번 요거 정리가 됐네. 1번에 우리 자,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행위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가 되냐? 중간에 매개체 있어도 상관없다니까. 매개체 있어도 최종적으로 사람이 속았다. 그럼 이때는 업무방해죄 된다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이거 틀면 안 돼. 이런 것들. 진짜 이런 문제 여러분들 와 진짜 제 그동안에 문제 출제하는 아마 제 시험 동영이나 아니면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제 시험 출제 스타일 겪어본 친구도 알 텐데 저 웬만해서 문제 그렇게 여러분들 쉽게 출제 안 합니다. 문제 좀 난이도가 있어. 난이도가 학생 사이에서 김종욱 선생 좀 어렵다. 선생님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옆 동네 뭐 A라는 선생님 문제 겁나 쉽다. 채점했는데 대박. 근데 실제 시험 갔더니 쪽박. 문제가 겁나 쉬워가지고 실제 시험하고 좀 안 맞아서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 모의고사 봤는데 와 스트레스 받아. 근데 실제 시험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하고 거의 비슷하고 분량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거의 최대한 맞추는데 자 일단은 이번 시험은 좀 제가 난이도 좀 많이 올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올해 2차 같은 경우도 시험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다음에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남경 친구들이 지금 고수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 거의 다. 올해 1차 또 고수들이 한 뭉탱이로 빠져나가 버렸죠. 그럼 지금 남경 친구들이 진정한 고수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진정한 고수들이. 물론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 자체가 얼마 안 뽑기 때문에 계속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고수들이 누적돼가지고 커트라인이 계속 올라가는데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응시인원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요거를 좀 많이 올려버린다 그러면 남학생들 커트라인이 너무 내려가거든. 그럼 문제점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문제가 일단은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17번 당연히 주거침입죄 이런 거 뭐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18번 우리 18번에 1번 하고 4번 요거 좀 볼게요. 형법상 절체란 타인에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 형사라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이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뭐 큰 의미가 없고 단순히 점유에 침입하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수 없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하더냐 영구적으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영구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잠시 쓰고 일시 사용하고 반환했다 그럼 사용절도가 되는데 일시 사용하고 방치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잠시 썼지만 이때는 불법사 인정해서 절도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 영구적으로 그래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일시 사용 후 방치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일시 사용 후 방치. 이것도 뭐 절도죄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4번도 볼까요? 4번. 4번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경위채용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피고인이 사격장에서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없었다? 얘가 타령하는데 얘 마탱이 가 있습니다. 얘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구별 못할 정도고 상태에서 있었고 총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육에 지속적으로 받았다. 뭐 남학생들은 아실 거고 군대에서 여러분들 훈련병이나 이병 때 총 엄청나게 중요하죠. 총 분실하면 진짜 엿됩니다. 자, 받아왔다면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즉 탈영하면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던 것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사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뭐 많이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우리 기출에 한번 출제됐던 점이니까 요건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9번의 절도 강도 요거야 뭐 쉽게 잡아내죠. 그 다음에 우리 20번 자 20번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우리 4번 지금 보면 4번에 우리 여러분들 PC방에서 일단 요거 2만 원 인출해라고 하는데 초과 5만 원 인출해가지고 3만 지금 먹어버렸네. 그럼 밑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 얼마냐? 자, 우리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서 이익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그럼 인출한 총 5만 원이냐? 그럼 아니 초과 인출한 3만 원이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전체가 아니고 초과 인출한 3만 원이 되죠. 요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 여러분들 21번 횡령죄 볼까요? 횡령죄. 자, 우리 1번, 2번, 3번, 4번. 횡령죄도 뭐 문제 여기는 무난합니다. 어려운 거 없고. 4번인데 4번에 우리 지급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보시고 수표 일단은 담보로 채권자한테 건네줬다. 그럼 일단은 수표의 특권 당연히 채권자한테 가죠. 그래서 돈이나 여러분들 수표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22번 강제팽면탈죄 볼까요? 자, 강제팽면탈죄 일단은 재산범죄에서 여러분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그 다음에 또 강제팽면탈죄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지문 자체가 우리 기억, 디귿, 니을 요거는 뭐 무난한데 니은 때문에 아마 좀 고민 좀 했을 것 같은데 니은 좀 볼까요?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했다. 강제팽면탈죄가 될 거냐라는데 자,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것처럼 가정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위한 가등기 했다. 강제팽면탈죄가 될 거냐? 강제팽면탈죄가 되면 여러분들 허위 채무나 자, 일단은 허위 채무 부담하거나 허위 양도했다. 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허위 채무 부담한 게 있냐라고 하는데 그 문구 없죠. 첫 번째 중간에 우리 부담한 것 가장하여라고 했지. 자, 여러분들 허위채무 부담하고 가등기 했다. 그럼 요거 제가 됩니다. 근데 허위채무 부담 안 했습니다. 그냥 요거 친구한테 내 부동산에 대해서 요거 가등기 걸어놨거든. 가등기. 그럼 요거는 자, 강제팽면탈죄가 되냐라고 하는데 요건 허위채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강제팽면탈죄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질문 좀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23번 통화 유가증권에 관한 죄 요거야 뭐 요거 틀면 안 돼 이런 것들 선생님 뭐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런 거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수가 이런 거 틀렸습니다 그럼 그냥 뒤져 시작해 어디 이런 거 틀리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뇌물죄 24번에 자 1번 나와 있고 1번하고 3번 좀 볼까요? 1번에 여러분도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최근에 여기 변호사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많이 비중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관련해서 2번, 4번은 당연히 소구할 거고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소구하고 그 다음 3번도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3번도 소구하면 정답 잡아내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 잡아내는데 먼저 1번 볼까요? 자, 각비 공무원 A에게 뇌물 공여 의사표시를 하다가 거절된 후 자, 일단 뇌물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네.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자, 여기다 우리 거절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여기까지 키포 잡을까요? 거절된 뒤 일단 처음에 뇌물 주겠다라고 했대요. 됐어요. 안 받습니다.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자, 다시 A에게 별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명목으로 뇌물 제공하여 자, A가 이를 수수했다. 자, 일단 처음에 뇌물 준다고 했더니 거절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다른 사유로 뇌물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전자의 뇌물 공여 의사 표시는 후자의 뇌물 공여에 흡수될 거냐라고 하는데 흡수될 이유가 없죠. 다른 거에 전혀 별개죠. 그래서 자, 일단 처음에 뇌물 주겠다라고 하는데 거절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후에 뇌물 자, 일단은 줬더니 그때는 받았다. 그럼 한참 후니까 또 다른 사건이 다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좀 볼까요?
자, 뇌물의 제공할 금품에 대한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로 형법 134조는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뇌물의 공할, 자,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걸 좀 조심하실게. 우리 뇌물도 그렇고 우리 총론 파트에 몰수가 있죠. 몰수도 그렇고 자, 일단은 뇌물 관련해서 뇌물이 특정이 안 됐네. 뇌물도 그렇고 어떠한 몰수할 물건에 대해서 자, 요 관련해서 우리 특정이 안 됐습니다. 특정이 안 됐다. 그럼 일단은 몰수 가능할 거냐, 그 다음에 추징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데 뭐 뇌물도 마찬가지. 자, 요거와 관련해서 뇌물의 특정이 안 됐다. 그러면 요거 뇌물 가능할 거냐, 뇌물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뇌물죄는 여러분들 우리 이 수뢰죄는 뇌물 수수죄, 뇌물 요구죄, 뇌물 약속죄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특정이 안 됐다. 특정이 안 됐다. 그럼 뇌물죄가 될 거냐? 일단 죄가 되어 여러분들 몰수나 추징할 수 있을 거냐? 그럼 일단은 특정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경찰 공무원인데 관내 잘하는 업자가 얘가 일단은 룸사롱 운영하거든. 근데 2차 성매매 돼. 형님 이번 주 주말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그래. 너희 가게 뭐 좋은 거 있냐? 에이 형님 뭐 말이 하나. 그래서 일단은 놀러 와. 그럼 내가 세팅 다 해놓을 테니까 알았어라고 해서 제가 뇌물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 일단 룸사롱에 업소에 가기로 했다. 자, 일단은 접대 받기로 약속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뭐가 되냐? 일단 뇌물 약속이 되죠. 뇌물 약속. 야, 근데 뭘로 해줄 건데? 뭘로? 술? 아니면 골프? 아니면 CD? 우리 양도성 예금 증서 CD라고 합니다. 자, CD 아니면 상품권 아니면 현금 뭘로 해줄 건데? 아, 형님 일단 와. 일단 와. 그래서 특정이 안 됐습니다. 받기로 했는데 특정이 안 됐다? 그래도 이때 뇌물 약속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특정이 안 됐다. 첫 번째. 자, 이 경우에 뇌물 약속죄는 성립할 거냐? 뇌물 약속죄는 성립을 합니다. 즉, 뇌물죄는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뇌물죄가 된다. 그럼 일단 몰수나 추징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몰수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몰수. 일단 여러분들 뺏을 게 없으니까 특정이 안 되니까 몰수 안 되겠죠. 자, 몰수 안 된단 말이야. 우리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몰수가 안 된다 그러면 추징 절차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약을 갖다가 제조했는데 필로폰 한 1kg 정도 제조했네.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어디다 그냥 뭐 소비하거나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다 그러면 마약을 뺏어야 되는 몰수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때는 추징하겠죠. 그에 해당하는 돈. 예를 들어서 필로폰 1kg이다. 그럼 그걸 갖다 그대로 추징하면 되거든. 혹은 내가 뇌물로 금괴를 받았는데 금괴를 갖다 다 써버렸네. 그럼 뺏을 게 없다. 그럼 그에 대한 걸로 추징을 하죠. 추징하는데 그럼 몰수 안 된다. 그럼 이 경우에 추징될 거냐라고 하는데 이때는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몰수 안 되고 자, 요 마찬가지. 자, 추징까지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추징은 가능하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 뇌물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총론 파트에서 몰수 추징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3번 이것도 뭐 당연히 잡아낼 거고 그래서 우리 24번 문제 자체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직무유기죄. 뭐 직무유기죄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죠. 직무유기죄. 자, 직무유기죄 뭐 2번만 잠깐 볼까요? 2번. 병가 중인 자는 자의 경우에 구체적인 자기 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직무유기죄는 신분범인데 자, 다른 직무유기죄에 정보원과 공무원관계에 성립한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직무유기죄. 제가 공무원이 아닌데 친구가 공무원이네. 자, 걔하고 같이 여러분들 직무유기했다. 그럼 저는 직무유기죄 공동정 뭐 이런 게 되냐? 그럼 이건 33조에서 가능하죠. 33조 공무관 신분 파트에서. 자, 그 다음에 26번 공무방해죄. 공무방해라면 이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7번 증거위조죄 볼까요? 자, 보기 1번에 형법 155조 1항 증거위조죄에서 말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수사기한이나 자, 법원 또는 징계사건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 사유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 경쟁에 관계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본조에 규정한 증거가 될 거냐? 라고 했는데 증거가 될 거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증거 위조에서 정말 중요한 판례가 있죠. 일명 돌려막기 사건. 자, 돌려막기 사건과 관련해서 재벌 회장님이 횡령을 했네. 자, 일단은 횡령한 건 빼박이야. 근데 이거 형량을 이제 좀 낮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정상첨재 감경 받아가지고 낮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횡령한 돈을 회사에 갚아야 됩니다. 변제해야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갚은 것처럼 자, 일단 입금하고 인출해서 다시 자, 우리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증거 위조가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돌려막기 사건 있죠.
자, 일단은 돌려막기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돌려막기 사건은 증거 위조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결론 자체는 여러분들 무죄가 됐죠. 결론은 그건 알 텐데 우리 돌려막기 사건 우리 증거를 갖다 위조했을 거냐라고 하는데 증거 위조했다. 그럼 증거 위조죄가 될 텐데 자 일단은 증거는 되냐라고 하는데 돌려막기 사건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증거는 되죠. 자, 요거는 됩니다. 근데 위조가 되냐라고 하는데 조작한 거냐? 조작은 없었죠. 그래서 요건 증거 위조죄가 안 된다. 그래서 돌려막기 사건은 일단은 무죄. 요건 아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증거와 관련해서 그 증거는 뭘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증거와 관련해서 여기 좀 볼까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형사사건이다 그럼 증거는 뭐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얘가 사람 죽였네. 그럼 사람 죽인데 썼던 칼. 자, 이런 것들 증거로 제출되겠죠. 칼이나 이런 것들 증거로 제출되는데 그럼 이 증거는 대부분 무슨 증거냐 그러면 유무죄 관련 증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증거다 그러면 자 얘가 유죄냐 아니면 무죄냐 우리 유무죄 관련이다. 유무죄 관련 이것도 우리 증거가 되는데 유무죄 관련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얘가 회사 돈 횡령했네. 근데 회사 돈 횡령한 돈을 갚았다. 변제했다. 그럼 변제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판사가 정상 참작 감경해서 깎아줍니다. 그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즉 정상 참작 사유의 증거 즉 가중 감경의 요 증거 요것도 증거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요것도 우리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가중이나 자 우리 가감 관련 우리 형의 가감 관련 자, 요것도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형의 가감, 요거 조금 빠졌다. 자, 우리 어떤 형의 가감 관련해서 요것도 포함될 거냐라고 하는데 형의 가중하거나 형의 감경사유 우리 대표적인 게 사기쳤다. 근데 이 피해 금액을 변상해줬다. 혹은 내가 횡령했다. 횡령한 금액을 여러분들 자 일단은 변제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증거 위조죄 증거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요것도 된다라고 합니다. 왜? 자, 만약에 돈을 갚았다 그럼 정상참작 감경 사유가 되니까. 따라서 자,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는 요거는 되는데 다만 조작된 게 없죠. 그래서 요건 증거위조죄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1번 질문이고. 자, 그럼 1번 질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형법 155조 1항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수사관이나 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를 뜻하는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 사유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 경중에 관계 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 형의 경중, 가중, 감경 이것도 될 거냐라고 하는데 형의 경중, 형의 가중, 가감 다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돌려막기 사건에서 발려고 그 다음에 우리 보기 2번에 일명 우리 안마의자 사건인데 지금까지 뭐 거의 출제된 적은 없는데 그냥 이거 들러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거 몰라도 정답건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에 국회의원 갑은 을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후 안마의자 여기다 뭐 키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받은 후 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위 안마의자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병에게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의 보좌관 정에게 그 운반을 지시하여 병과 정으로 하여금 갑의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그러면 증거니 교사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교사, 사주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사주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거 뭐하고 비슷하냐? 그럼 대포폰 사건 있죠. 대포폰 사건. 자, 대포폰 사건. 자, 요것도 우리 무죄라고 했죠. 같은 논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도 좀 볼까요? 3번.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 하더라도 자, 아무런 허위가 없다. 여기다 밑줄 그어놓을게요. 허위가 없다. 자, 허위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증거 위조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일단 두 번째 줄에 뭐냐? 허위가 없다라고 했죠. 요거 우리 일명 돌려막기 사건이죠. 증거는 맞는데 야 이거 조작이 없네. 그럼 이거 증거 위조죄가 되냐라고 하는데 조작이 있어야 증거 위조가 된다니까. 조작 없다 그러면 결론은 무죄가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부터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수사 증거편입니다. 우리 여기와 관련해서 영상 녹화 28번에 영상 녹화 있는데 뭐 지문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좀 중요한 지문이고 우리 영상 녹화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 있고 그럼 참고에 대한 영상 녹화 좀 차이가 있죠. 우리 피의자다 그러면 사전에 알려주면 되고 그 다음 참고에 대해 그럼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둘의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는 독자적인 증거로 쓰지를 못하죠. 독립적인 증거로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탄핵 증거도 안 되고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전문법칙에서 우리 진정성립 이걸로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9번에 친고죄 반의사벌죄 이거 좀 볼까요?
자, 1번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성폭력 특례법에서 여러분들 자 일단은 피해자가 얘가 보니까 변호사가 없네, 변호인이 없다. 그럼 그땐 여러분들 붙여줄 수 있게, 국선 붙여줄 수 있게 이렇게 규정돼 있고, 그럼 이때 이 변호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피해자 가지는 권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권을 부여했다, 모든 권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 처리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처벌 불허 의사 표시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요걸 대리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3번은 좀 조심하실 게, 성년 후견인이 의사 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 불법죄 처벌 의사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년 후견인 여기다 우리 법정 대리하고 좀 적어놓을까요? 법정 대리. 우리 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인데, 법정 대리인은 여러분들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처벌 불원 의사는 원칙상 본인이 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가 원칙상 허용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처벌 불원 의사 법정 대리가 허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법정 대리가 안 되는데 법원에 허가받았을 때 이거 되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벌 불원 의사 일단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법정 대리 허용될 거냐라고 하는데 법정 대리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따라서 우리 컴마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럼 이때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든 허가를 얻지 않든 안 된다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니까, 따라서 처벌 불원사 법정 대리가 허용이 안 된다. 그럼 선생님 처벌 불원사에 대해서 임의대는 허용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이거 폭행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이 사람 처벌 원치 않아. 자, 그런 경우에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하지 않고 제가 변호사 고용해서 변호사 통해서 얘가 대신했다. 그럼 이것도 되냐라고 하는데 임의대는 허용됩니다. 근데 법정 대리가 허용 안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과 을이 X에 대한 명예훼손죄 공동전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X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갑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 처벌 불원 의사 표시했네. 그럼 갑에 대한 처벌 의사 표시는 을에게도 미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법죄죠. 반의사 불법죄는 여러분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불가불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자, 일단은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가분이 되는 거지 불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 갑과 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우리 요 관련해서 갑에 대해서는 일단 사건 뺐네. 처벌분 표시했다. 그럼 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을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을은 유무죄 실체 판단하고, 갑은 사건 뺐으니까 이때 공소기가 판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0번 인신구속, 체포 구속인데 여기는 뭐 쫙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2번 변호인 자력, 자, 변호인은 피의자 조력 관련해서 요거는 이런 거는 뭐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출제원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건 서비스 문제, 서비스 문제. 여러분들 그냥 맞추십시오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맞추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2번 좀 볼까요? 자, 우리 32번에 우리 기억디은 디귿디은 30번에 기억디은 디귿. 자, 피해자가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 이미 제출했다. 정보 저장 매체 뭐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다. 누가 이미 제출했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범인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휴대폰 갖다 이미 제출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제출한 피해자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고 상세 목록을 교부받았다면 절차적 권리에 관한 실적 내용이 보장된 것이므로 그 압수수색 절차는 척부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전자정보, 자, 증거능력이 인정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여권 누구한테 보장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범인인 피의자한테 해야 되죠. 자, 얘가 뭐냐 그러면, 얘가 몰카를 찍었네. 갑이란 놈이 몰카범인데, 갑이란 놈이 A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몰카 촬영을 했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둘이 같이 여러분들 룸메이트거든. 몰래 촬영했네. 그래서 피해자가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뭐 게이 아니야? 라고 해서 얘 휴대폰을 갖다가 그냥 경찰한테 갖다 줬네? 경찰한테 이미 제출했단 말이야. 그럼 요거 싹 뒤지는데 참여권 누구를 보장시켜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참여권은 얘한테 보장시켜야죠. 범인한테. 그래서 얘만 보장하고 얘한테 여러분들 압수 목록을 건네줬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절차적인 여러분들 수사 절차상에 어떤 적법 절차 준수한 거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참여권 보장은
얘한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얘한테. 자, 따라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건 수사 절차에 여러분들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증거능력이 부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검사가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 대검의 진술분석관입니다. 대검의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영상 녹화한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형사범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 즉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자 참고인 진술 조서에 볼 수 있으므로 형사범법 312조의 증거를 인정할 거냐. 자, 우리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또 중요한 판례고, 자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 또 출제됐고, 우리 대검 진술분석관.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대검찰청에 대검에 우리 진술분석관 있네. 진술분석관. 그럼 대검의 진술분석관은 얘는 뭐냐 그러면 얘는 수사기관 아니죠. 그래서 대검 진술분석관이 작성한 여러분들 진술분석관에 우리 CD가 있네. 영상 녹화. 그럼 요거 첫 번째. 대검의 진술분석관, 대검 진술분석관의 CD다. 그러니까 요걸 관련해서 영상물이다. 그럼 요거 관련해서 그럼 첫 번째 312조 요거 정도냐? 312조는 수사기관이죠. 근데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기관 아닙니다. 검사나 경찰 혹은 검찰 수사관이 했을 때 하는 거지. 요거는 자 우리 312조가 적용될 거냐라고 하는데 31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 대검 진술분석관 수사관이 아니니까.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313조 적용되는 거 아니야? 313조. 313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사기관 아닌 사람이 작성해야 돼. 수사과장 아닌 때 작성해야 되는데 그럼 대검 진술분석관은 요거는 뭐냐 그러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겁니다. 수사과정. 그럼 수사과정 작성했다. 그럼 이때 313조가 적용되려면 수사과장 아닌 경우. 자, 요건데,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요거 수사 과정에서 작성했단 말이야. 자, 따라서 요것도 마찬가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수사 과정이 아닌 경우 작성해야 되니까. 자, 따라서 다시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검사가 아동인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 의뢰하여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자, 요거 영상 녹화 CD거든. 수사과정 외에 작성된 수사과정 외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범법 314조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요건 수사 과정에 작성됐기 때문에 313조 아니라고 했어. 오케이, 그거에 맞는데.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작성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있다. 자, 요거 참고인 진술 조서냐? 아니라니까. 참고인 진술 조서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야.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312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312조. 자, 따라서 자, 이 경우에 형사범법 312조에 의하여 증거를 인정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한 물건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기재되지 않다. 우리 첫 번째 오른쪽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깊이 잡을까요? 영장 이거 기재가 있어야 하는데 영장 기재가 없네 여러분들. 그럼 이런 경우에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에 클라우드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내려받아 압수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지. 영장 기재가 없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안 됩니다. 이건 영장죄 어긋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3번에 검사의 수사 종결 처분 나오는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1번하고 4번 요거 볼까요? 1번.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 제기하거나 공소 제기하지 않은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 성취할 때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며칠이냐라고 하는데 숫자 며칠? 7일로 가죠. 보통 이제 수사기한이다 그러면 일주일, 7일이고 법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10 이렇게 많이 갑니다. 7로 가고 X가 되고 그 다음 밑에 우리 4번 보십시오.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자, 해당 사법경찰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즉 이의 신청. 자, 우리 여러분들 이의 신청 고소인 고발 옛날에 됐었죠. 근데 법 개정돼가지고 고발인 빠졌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이때 고소인만 되고 고발인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고발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자, 일단은 경제사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이 있어야 되건 뭐 담합했거나 이런 경우에 있고 선거사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발인 요 될 거냐라고 하는데 고발인은 되지가 않는다. X가 되고 그 다음에 34번에 증명이야 요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5번에 위수증. 자, 위수증도 문제 많이 평이합니다. 위수증. 자, 지금 정답 3번. 워낙 뭐 확실한 정답이니까 이거 정답 잡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우리 36번에. 자, 전문 법칙. 36번에 1번 요거 좀 볼까요? 자, 사인이 피고나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다. 자,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 요게 있고 녹음 내용하고 요게 똑같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네.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311조에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우리 311조에 법원의 검증조서냐?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라고 하는데 요건 녹음 파일이 있네. 녹음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법원에 수사기관이 법원에다 일단 자료 제출한다 그러면 이게 녹음 파일 있죠. 뭐 영상 녹화나 음성 녹음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그대로 제출하고 그거 플러스 반드시 뭘 같이 첨부하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속기사들이 워드 타이핑한 게 있어. 여러분들 1시간짜리 분량의 여러분들 음성 녹음 있죠. 그럼 요거만 주면 판사도 안 봐.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서류로 본단 말이야. 영상 가면 이게 무슨 판사가 수험생도 아니고 이걸 갖다 1시간짜리 영상을 갖다 음성 갖다 다 들어? 그런 거 절대 안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한창 문제가 됐을 때 그 김만배 씨 사건 있죠. 김만배 씨 혹은 요즘 그 명태 아저씨 보니까 여러분들 음성 파일이 막 해가지고 와 거의 뭐 시간만 해도 10,000시간 넘어버리네. 그럼 그걸 갖다 판사 다 보라고? 그렇게 안 본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 제출할 때 음성 녹음이나 영상 파일 자 요거를 그대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속기사 워드 타이핑한 요 서면을 같이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여기에 확인하는 게 뭘 확인했냐 그러면 일단은 음성 녹음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워드 타이핑한 요 녹취서가 있거든. 요걸 갖다가 2개 싹 제출하는데 2개가 일치하네. 즉, 자 일단은 녹음 파일 그대로 여기에 적혀 있냐 그걸 확인했는데 그대로 적혀 있다. 요거만 검증한 거야. 그럼 이건 여러분들 재판 단계에서 요거 자 일단은 법원의 검증 조서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내용 자체를 검증했다. 그럼 그때는 되겠지. 311조가 적용될 텐데 그걸 한 게 아니고 자 음성 녹음 파일 있고 그 다음 요걸 갖다가 속기사 워드 타이핑한 게 그대로 돼 있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음성 녹음 파일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자 음성 녹음 파일에는 여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속기사가 워드 타이핑한 거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 내용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해 봤더니 요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럼 이때는 우리 311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요 얘기입니다. 311조가 적용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37번. 자, 우리 37번에 박스 문제인데 37번에 뭐 니은, 디귿, 니은 요거는 뭐 어렵지 않고 기억 좀 볼까요? 기억. 자, 기억에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자, 재전문 서류로서 재전문 서류는 형사소송법 312조 또는 314조의 전문 조서의 진술 증거, 자,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하면 물론 나아가 형사법 316조 2항의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거 능력이 된다. 자, 요게 조금 어려운데 요거 좀 볼까요? 자, 우리 전문 증거 요 관련 보시면 자, 일단 성폭행 강간 사건 한번 볼까요? 강간 사건. 자, 우리 강간 사건 한번 볼게요. 강간 사건. 자, 일단은 범인 갑이 얘가 보니까 대학교 과 선배네. 과 선배가 신입생 A를 갖다가 성폭행했다라고 했을 때 자, 피해자 A가 자, B한테 자기 친구인데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혹시 내일 점심 때 시간 돼? 시간 되지라고 해서 자, 다음날 점심 때 커피숍에서 만났네. 그래서 피해자 B가 뭐라고 하냐? 친구야 내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한 달 전에 과 선배한테 이렇게 성폭행 당했어. 나 어떡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B가 여러분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했다.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전문 진술이 되죠. 전문 진술이 되니까 316조가 되고
자, 이때는 참고인이었으니까 여러분들 316조 2항이 되겠죠. 참고인 전문 진술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자, 이번에는 B가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우리 폴리스, 경찰한테 갔습니다. 경찰한테 가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경찰한테 요 일련의 과정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 자, 조서를 작성했네. 조서 작성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조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요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조서가 작성했다. 조서.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한 거죠. 조서를 작성했는데, 자, 요때는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냐라고 하면, 그럼 이 조서가 법원의 증거로 싹 제출됐다. 법원의 조서 제출됐다. 그러면 요거는 참고인 진술 조서의 성격 가지고 있죠. 참고인 진술 조서의 성격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자, 요 조서가 증거로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이 조서가 증거로서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요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요거는 범인이 한 게 아니고 피해자 신문 조서가 아니고 참고인 진술 조서의 성격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요거는 자, 기본적으로 요건 갖추기 위해서는 자, 312조 사항의 요건 갖춰야 됩니다. 우리 피해자 신문 조서가 아니고 얘 실질은 참고인 진술 조서니까 312조 사항 요건 갖춰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통상적인 312조 사항이다. 즉 A라는 사람이 경찰서 가서 그대로 얘기했다. 그럼 요거는 직접 목격했으니까 본래 증거니까 312조 자, 요게 되는데,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B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럼 이거 전문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전문인데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면 요때는 피해자 참고인한테 들었거든. 참고인. 그럼 참고인의 얘기죠. 따라서 요때는 뭘 갖춰야 되냐 그러면 316조를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범인, 즉 갑이란 놈이 얘기한 걸 그대로 B가 경찰서에서 참고인 형태로 조사받고 조서 작성했다. 그럼 310조 1항이 되겠지만 요거는 피해자니까 316조 2항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요때 갖췄을 때 우리 판례 증거로 쓰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지문에 우리 기억과 관련해서 세 번째 줄 보면, 자, 갖추려면 물론 나아가 형사관법 316조 2항에 전문지수와 증거능력 인정을 요건을 모두 가져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일단 싹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 여러분들 범인이 얘가 얘한테 얘기했다. 그 다음 얘가 경찰서 가서 진술했다. 그럼 이거 뭐가 될 거냐 그러면 B는 누구냐? B는 참고인이죠. 그럼 참고인 여러분들 했으니까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니까 316조 사항이 될 거고, 만약에 갑이 얘기했다. 그럼 이때는 316조 1항이 되겠죠. 왜? 피고인 전문 진술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8번, 요건 뭐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39번, 자백보강법제, 요것도 뭐 문제 평이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40번 사례 문제 좀 볼까요? 자, 40번에 사법경찰관 P는 제보에 따라 갑이 운영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자, 영업시간을 손님으로 가정할 성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다. 자, P는 갑의 안내에 따라 내실에 들어갔고, 요조건반이 위 내실에 들어와 P의 바지를 벗기고 침대 위에 올라오려고 하자 단속 사실을 밝히고 자신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P의 사실로 하여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자, P는 갑을 현행범에 체포하면서 위 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발견한 비닐 포장된 콘돔 7개를 업소 시설과 함께 사진 촬영했네. 사진 촬영. 자, 한편 P는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갑으로부터 위 업소에 사용한 장부를 이미 제출받았다. 장부 이미 제출받았네. 자, 우리 아까 여기 사진 촬영했는데 사진 촬영 여기 영장 필요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이다. 거기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사진 촬영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클럽 있죠. 클럽 누구나 자,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거든. 거기서 야, 서울의 이태원 같은데 걔네들이 뭐 마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러분들 형사 직원들이 자, 일단은 클럽 가서 있나 없나 사진 찍었어. 그럼 이게 영장 필요하냐? 요건 영장 필요 없죠. 강제소가 아니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자, 누구나 오픈할 수 있는 공간이다. 거기서 여러분들 사진 찍었다. 요건 영장이 필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미 제출받았고, 이는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을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그때그때 메모지에 적어두었던 것이다. 그때그때 메모지에 적었다? 아, 이거 기계적인 문서라는 얘기네. 기계적인 문서. 기계적인 문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315조 특심 문서 이거 인정하죠? 자, 메모지에 적어뒀던 걸 정리한 것이고, P는 이를 갑에 대한 성매매 알선 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자, 갑이 P가 폴리스가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냐? 타인간의 대화? 아니죠. 경자가 둘이 한 거잖아. 여러분들 타인간의 대화 아니죠. 당사자 녹음이지. 자, 해당하고 영장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하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X가 되고.
자, 니은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위 업소에 영업시간 중 손님처럼 가점에 들어간 경우에 P는, 즉 폴리스는 처음부터 범죄사 목적으로 업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증거 보전을 위한 경우라도 사전에 영장 받아 녹음 또는 압수수색 절차 진행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죠. 누구나 오픈된 공간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다. 영장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X가 되고. 그 다음에 딕은 콘돔 등의 증거물에 대한 점을에 체득하는 압수 및 압수 등 강제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 업소를 수색하고 발견된 콘돔을 촬영한 것도 영장 없이 하면 위법하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오픈된 공간에서 요거 봐라 사진 찍었다. 클럽에서 여러분 사진 찍었다. 영장 필요하냐? 아니라니까. 강제소 아닙니다. 따라서 요거 증거 능력이 없다. X. 그 다음에 리을. 위 장부는 형사헌법 315조 2항 영업상 자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자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기계적인 문서라고 했죠. 그때그때 작성하는 그래서 우리 315조의 통상문서 업무상 통상문서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40번에 여러분들 최신 판례, 요 관련 최신 판례가 나온 거죠. 이 최신 판례 조금 각색해서 문제를 사례화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당히 좀 좋은 문제다. 자,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 6월 전국 모의사 요거에 대한 해설 강의가 싹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6월도 뭐 거의 뭐 중반 이후로 갔으니까 6월 있고 그다음 7월 있고 8월 있는데 자, 7월하고 8월부터는 여러분들 그때 중간중간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실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전을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그다음에 체력 관리 잘해서 우리 8월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